여러분 안녕하세요. AI 딥러닝 실무를 진행할 김효정 교수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 역사, 최신 동향 등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합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 분류, 이미지 처리,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지식을 파이썬 기반 실습과 함께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텔로드론을 이용한 지능형 사물 인터넷 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AI 딥러닝 실무 구현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과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데이터 분류, 이미지 처리,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개발 도구와 환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텔로드론 기반 객체 추적, 음성 조정 등 지능형 사물 구현 과정을 이해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챗 GPT 등 혁신적인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 여정입니다. 1주차는 인공지능이 여는 세상, 2주차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3주차는 인공지능 개발 도구와 파이썬, 4주차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분류, 5주차는 오픈CV를 활용한 영상 처리, 6주차는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를 진행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8주차부터 머신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9주차는 LLM과 GPT의 특징과 활용, 10주차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구현, 11주차는 지능형 사물 구현 첫걸음으로 텔로드론 활용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12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지능형 사물 구현 실무로서 프로그램으로 드론 조종하기, 드론이 사람 얼굴 인식하기, 음성으로 드론 조종하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로 1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전문가 참여 특강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김윤수 교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요. 11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이상욱 교수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주 교재로는 강의 교환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 서적이 필요하신 분은 길벗 출판사의 파이썬 코딩 도장, 위키북스의 파이썬을 이용한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 개발 입문, 나의 첫 머신러닝, 딥러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코딩과 관련돼서는 구미서관의 텔로 에즈 드론 코딩 A to Z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실 때 가장 필수적으로 참고하셔야 될 것은 온라인 강의와 함께 강의 교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수업은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실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AI 딥러닝 실무와 관련되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실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저와는 라이브 강의 참여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의 경우에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저와 함께 주제 토론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영상과 교환 외에 좀 더 심화한 지식을 참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학습 게시판에 관련되는 심화 학습 자료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1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김윤수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윤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AI 딥러닝 실무 담당한 김윤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회사에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강의도 하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현실에 있는 다양한 문제와 접목해서 활용할 것인가, 특히 개발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더 잘하고 효율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공부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첫 번째 AI 딥러닝 실무의 인공지능이 여는 세상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인공지능의 역사와 최근 동향, 그리고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그 다음에 미래사회 인공지능과의 공존, 세 가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차가 반복해 가면서 기술 요소나 구현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것들은 계속 학습하고 깊이와 넓이를 더 확장해 갈 것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개념 레벨에서 그리고 연계성을 갖고 한번 훑어보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번에 학습을 마치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개념인가, 어떠한 역사와 발전 방향을 갖고 계속 진행해 왔는가, 또 최신 동향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기술 요소는 차차 학습을 해 나가기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용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떠한 고려사항들이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 인공지능의 역사와 최근 동향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 우리한테 인공지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다양한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사람처럼 마치 지능이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한번 동작해보도록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의 기술 방향, 또 이런 것을 지향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시스템,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또다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면 인간의 사고, 학습, 자기계발과 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생각하는 지능의 능력을 컴퓨터로 한번 구현해보자. 그것을 위한 IT 기술, 전체적인 시스템, 또 진행해서 달성하고 싶은 방향,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조금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좀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은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냐, 이런 내용까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소 개념적으로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개념을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도록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실 세계에서 깜짝 놀라면서 경험해 봤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었죠? 예, 알파고 대국 굉장히 유명했죠. 실제 바둑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지적인 영역으로 해결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컴퓨터는 근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 알파고가 그쵸? 이세돌 9단을 이겼잖아요. 그쵸?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한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도전해보자, 이루어보자. 이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자, 또 최근에 우리 챗GPT라는 것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어떻게 챗GPT를
업무와 생활에 사용할 것이냐, 교육에 사용할 것이냐, 개발에 사용할 것이냐, 심지어는 번역, 그쵸? 통역, 그런 다양한 업무 영역에, 비즈니스 영역에 사용할 것이냐 많이 얘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전엔 할 수 없었는데 컴퓨터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지능이 있는 것처럼 한번 지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반응하게 해보자.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지요. 인공지능이라는 내용을요, 이 개념으로 살펴보면 세분화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기보다 흔히들 우리 교과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흔히들 교과서를 열어보면 인공지능을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인공지능은요. 특정한 작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이에요. 아주 기본적이고 시작 단계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나 제한된 수의 작업에 특화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스팸 메일을 분류하거나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자율주행과 같이 특정한 영역에서 제한된 환경과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약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의 인공지능의 수준은 약인공지능에 머물러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인공지능이란 건 뭘까요?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과 동등하다. 다양한 영역에 일반적인 범용적인 영역에서 작업도 하고 추론도 하고 학습도 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인공지능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겠지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초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상과학에 나올 듯한 얘기인 거지요.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의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정의된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놀라울 수준의 학습, 놀라울 수준의 문제 해결, 놀라운 수준의 창의력. 그쵸? 지향하는 바,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개념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가능성의 범주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인 약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지향하고 있는 강인공지능, 그리고 이론적이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고민해보는 초인공지능, 이렇게 인공지능을 분류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지능, 제너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이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지능, 어떤 의미일까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의 기술이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보여주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강인공지능과도 연계가 되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지능이라는 것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보여주는 상황,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발전된 단계, 그 상황을 일반지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간간히 언급되고 있는 특이점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은 거예요. 인간 이상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그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특이점은 단순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 그 이상을 발휘한다라는 그 시점, 포인트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진보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참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겠구나라는 이러한 진보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언저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용어들이고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 컴퓨터가, 시스템이 사람과 같은 능력, 사람과 같은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보자. 그런 시스템들을 구현해 가보자. 이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지식과 또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챗GPT는
어떠한 범주의 인공지능에 해당할까요? 우리 앞서 보면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인공일반지능 여러 가지 범주가 있었잖아요. 어디에 속할까요? 실제로는요. 발표된 자료, 홍보 자료에 보면 챗GPT가 그러니까 인공일반지능의 대표적이다, 사례이다, 그것 수준에 다다랐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 신문이나 뉴스 또는 오픈 API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강인공지능 또는 인공일반지능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약인공지능의 발전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이 많이 있고 그만큼 발전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인공지능 그러면 바로 따라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신 학우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고 머신러닝을 이미 사용해 봤는데 라는 학우님이 계실 수 있고 아니 나는 딥러닝에 대해서 알고 있고 딥러닝에 관심이 많아 라는 학우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용어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요. 사람처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 그것을 지향하는 기술, 이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해보자 라는 것이지요. 맞죠? 그러면 머신러닝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방향, 지향점, 기술, 그쵸? 구현해보자 이런 말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흔히 말해서 어떻게라는 말은 빠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 또는 기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무엇이냐?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혹은 데이터로부터 정의해 놓은 피처, 속성, 값들을 이용을 해서 스스로 규칙을 학습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겁니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을 생성할 수 있는 그 기술, 구체적인 방법이 머신러닝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술,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알고리즘, 이런 내용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접근 방식, 메소드, 어떻게 할지 방법,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쵸? 이게 쌍이 맞아야지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딥러닝은 뭘까요? 이미 머신러닝으로 모든 방법이 얘기가 됐다면 딥러닝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딥러닝은요, 마치 이런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 자, 개념이 있다고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고 머신러닝의 세부적인 기술 요소 또는 그 한 분야로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딥러닝. 그러면 딥러닝은 무엇인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규칙을 학습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때로는 어떤 머신러닝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수학적인 모델 혹은 어떤 이론적인 모델, 알고리즘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딥러닝은 접근 방식이 뭐냐면요. 키워드가 있는데 신경망, 인공신경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혹시 사람의 뇌가 있잖아요. 사람의 뇌를 보면 사람의 뇌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신경세포들 간에는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화학적인 반응, 강도 때문에 얼마만큼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신호, 그 강도를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기억도 하고 습관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쵸? 이게 뭐 이렇게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모델링해서 이러한 방식을 참고해서 이 각각을
퍼셉트론이라는, 우리 이후에 좀 다시 할 겁니다. 지금은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예, 그런가 보다라고 한번 받아들여 주시고요. 알고 계시다 그러면 더 좋고요. 자, 신경세포를 모델링한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람 뇌가 동작하듯이 모델링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마치 화학적인 그 신호, 강도가 전달되는 것처럼 여기에 곱하기 0.1,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파할 때 강도, 곱해지는 각, 가중치 이런 것들을 조율함으로써 서로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거나 끊는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이거 다 연결하면 그러니까 신경망이 되는 거잖아요.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구현 기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이 딥러닝이 참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요. 이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잘 학습하고 여러 가지 그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과학자 또는 개발자들이 피처라는 속성을 도출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가 있다고 해볼게요. 동그라미는 한 개의 면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이야. 이런 속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은 도출해 줘야 되는데 딥러닝은 이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스스로 판단하고 분류해낼 수 있는 그 기능까지도 함께 구현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적인 형태고 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머신러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는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딥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의 개념에는 포괄적인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인 머신러닝, 그 다음에 신경망,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다. 이 정도의 개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과정에서는 당연히 세부 기법들, 당연히 뎁스를 내려가지고 또 학습해 갈 거고요. 또한 몇 가지는 실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확인해 가겠지요. 자, 그게 우리 과정의 목표이니까요. 이제 앞서서 살펴봤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과 여러 가지 그 분류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 흐름을 보겠습니다. 역시 포인트별로 중요한 흐름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정도를 빠르게 체크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 항상 먼저 나오는 얘기가 있죠? 예, 튜링 테스트죠. 인공지능, 컴퓨터가, 기계가 지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모델을 제안한 거죠. 앨런 튜링이 제안한 모델로 기계가 지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고자 만든 테스트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런 것이지요. 한쪽에는 여기 블라인드입니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해놓고 예를 들면 한쪽에는 컴퓨터, 한쪽에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제어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한쪽에는 실제 컴퓨터만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외부에서 각자 대화를 해보거나 서로가 인터랙티브한 관계를 맺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튜링 테스트의 기본적인 모델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튜링 테스트라는 것들은 아마 여러 가지 우리 학과의 다양한 과목에서도 언급될 만큼 아주 유명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최근 동향을 보면 요즘엔 어떤가요? 컴퓨터가 이미 너무나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거냐면요. 어떠한 것이 컴퓨터냐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이 진짜 사람이냐 이걸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고 튜링 테스트와 관련된 이 개념마저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또 그만큼 사용되는 분야가 많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머신러닝 등이 활용할 데이터셋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사람처럼 그 이상으로 자연스러운 대답들을 하고 있고 튜링 테스트 자체가 이게 과연 지금도 타당할까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발전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튜링 테스트라는 것 자체는 중요한 개념이고 지능을 갖고 있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 여전히도 의미 있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현재 인공지능 동향이 봤을 때에 튜링 테스트와 함께 연계해서 참 재미있고 또 놀라운 인공지능의 성능들이 이미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를 함께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시대별 AI,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을 볼게요. 전체적으로 195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당연히 2020년대까지 있겠죠. 전체적으로 1차 붐, 2차 붐, 3차 붐 하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부각됐다가 잠시 시들어지고 어떤 문제를 만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고 그래서 최근에는 생성형 AI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가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1950년대 당연히 앨런 튜링의 튜링 머신 얘기가 나와야겠죠. 튜링 테스트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이때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굉장히 최근에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부터 인공신경망이라는 모델의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사람의 신경세포를 모델링한 게 퍼세트론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퍼세트론이라든지 신경망 이론 등이 이때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폭발적으로 발전시켜서 사용하기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성능이 부족했고요. 또 몇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체계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소견까지 좀 더 보태서 이야기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풍부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9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때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언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사람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뭔가 규칙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사람이 어떤 규칙, 룰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 룰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팅 시스템이 의학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유통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입력한, 사람이 입력한 규칙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공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마치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듯이 의료 전문가 시스템한테 상담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죠? 사람이 입력한이잖아요. 결국은 설정한 규칙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 세계는 현실 세계는 단순한 단편적인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자와 다양한 데이터들이 엮여서 동작하잖아요. 따라서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아주 제한적인 그러한 어려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1990년대 드디어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이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데이터도 더 많아졌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더 풍부해졌다는 거죠.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칙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머신러닝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이 상황에서는 특정 분야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미지 분류죠.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늘여놓고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를 사람이 하는 것보다 컴퓨터 시스템이 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당연히 머신러닝 얘기가 나오니까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이라는 그 관점에서도 시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얘기했었죠? 1950년대 그때부터도 벌써 인공신경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쵸? 그 즈음에 여러 가지 이론과 최초의 신경망, 그 다음에 퍼셉트론 이런 내용들이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1990년대, 2000년대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정립해 왔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게 어떤 문제를 만나면서 침체기가 시작을 합니다. 자, 퍼셉트론, 그쵸? 신경세포를 모델링한 그 레이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한계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한계에 대해서는 또 뒤에 다시 자세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계를 해결한 게 다중 퍼셉트론 이론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한 개의 계층, 우리 신경망의 계층이 있다 그러면요. 아, 입력된 데이터가 있고 출력된 데이터가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신경망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연결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퍼셉트론을 연계할 수도 있지만 다중 퍼셉트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계층을 여러 개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여러 개의 계층으로 하겠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전에 풀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를 더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떠한 식으로 신경망을 운영해 갈 것이냐라는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또 실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요. 심층 신경망이라는 게 나오고요. 좀 더 이론도 발전하고 모델도 더 발전해 갔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실은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데이터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도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신경망이라는 것을 멀티계층으로 구성을 하고 복잡하게 해도 드디어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맞물려서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 2020년대로 가서 딥러닝이 성장을 하면서 알고 있죠? 알파고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드디어 생성형 AI의 붐이 시작을 해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다양한 문제가 AI, 인공지능과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또는 당연히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생산성을 높이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는 그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체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 엑소와 같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단층, 그죠? 싱글 레이어의 퍼셉트론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건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일테면 동그라미가 3개가 있고, 별이 3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동그라미와 별을 배치를 해보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3개 모여있고, 아무래도 동그라미는 빨간색에, 그쵸? 면이 하나고,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하게 되면 유사하게 이렇게 군집에서 배치게 될 겁니다. 모델링 가서 배치를 한다면. 그리고 이쪽에 별이 있다고 해볼게요. 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꼭지점도 있고 그러니까 유사하게 이렇게 분포를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그라미와 별을 잘 나눌 수 있을까요? 선 하나를 그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눠지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구조, 이것을 선형 분류 또는 선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선형 문제는 뭐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엑소화가 대표적인데 동그라미, X. 자, 선 하나로 이거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눠도 깔끔하게 분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나누는 방법, 곡선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그라미 X가 있다면 선을 2개 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러한 문제를 비선형 문제라고 하고 이러한 비선형 문제를 이전 방식인 단층 퍼셉트론 간결한, 그쵸? 단순한 퍼셉트론, 신경망으로는 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층 퍼셉트론이 아니라 다층 퍼셉트론, 레이어를 여러 개 두어 있는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하니까 드디어 비선형 문제도 풀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비선형 특징을 갖고 있는 문제 데이터도
잘 분류할 수 있는 그 규칙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컴퓨터가.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신경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신경망들은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략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출력값이 예를 들면 동그라미 X로 나와야 된다고 해볼게요. 예,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가중치라는 얘기 드렸죠. 신경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 그 신경세포라고 그러면 화학물질 얘기 드리면서 화학물질의 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다가 자, 이전 데이터의 0.5를 곱할 거야. 이전 데이터의 0.1을 곱할 거야. 이전 데이터의 0.1을 곱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중치라는 부분, 이전 데이터에 곱해지는 값을 가지고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가 3이라고 그랬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3이라고 돼 있고 요게 0.1이라고 하고 이게 0.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0.1이니까 0.3이죠. 뒤로는 0.3이라는 값이 전달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쭉 모아서 해봤더니 이 가중치의 값에 따라 가지고 동그라미와 별이 잘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리 공부하셨거나 하면 당연히 아 그렇구나라고 와닿으시겠지만 혹시 처음 접하시거나 아직은 좀 더 공부하시는 상황이라면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이구나 정도라고 하면서 조금은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것도 실습까지 병행해서 해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동그라미와 X가 잘 분류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중치들이 현재는 제각각일 테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와 X가 잘 분류되도록 이 가중치들을 어떻게 조립해 가야 될까요? 가중치가 지금 크로스가 돼 있는 거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결과값이 잘 일치하도록 어떠한 식으로 역순으로 가면서 이 가중치들을 조정을 해서 점점 동그라미와 별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거냐, 역순으로 가면서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 가중치들을 조정해 갈 거냐라는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그게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그럼 좋은 게 나왔는데 싶었는데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이 역전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요, 이제는요, 심층 신경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델이 더 발전한 거예요. 다층 퍼셉트론의 제약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전 훈련하는 것과 미세 조정하는 방식을 넣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의 신경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상태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지 인식 경진 대회에서 이미 이겨버렸고, 사람을 이겨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이겨버리는 거는 이미 당연했던 거였고요. 심층 신경망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로 이전 세대의 모델보다 인식률이 급격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향상돼 버린 거예요. 좋은 모델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다양한 모델과 또 기법과 연구들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 그쵸? 와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GPU. 뭐죠? 어차피 계산이라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CPU와 같은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래픽카드, 우리 게임할 때 사용하는 그래픽카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처리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겠구나. 예, 컴퓨터 시스템이 발전된 겁니다. 당연히 스토리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도 훨씬 발전됐죠. 이거를 모으면 어떤 얘기가 되죠?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더 빠르게 전송하며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있으며, 자, 이렇게 인프라, 컴퓨팅 자원이 발전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더 높은 컴퓨팅 자원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좋은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들이 학습을 하니 당연히 사람을 뛰어넘고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알파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했고요. 결국은 이제는 생성형 AI까지도 이미 등장을 했고 오래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는 데까지 온 거죠. 생성형 AI, 이용자의, 사용자의, 사람의 요구에 따라 콘텐츠, 지식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지요. 자, 생성형 AI도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떠한 기술 스택, 테크트리에 따라서 발전을 해온 거예요. 자, 먼저요. 2000년대죠. 2010년대에 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겐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간이라고 하는데요. 적대적 신경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적대적 신경망을 많이 얘기하는 얘가 그 위조 지폐를 만드는 위조범과 위조 지폐를 판단해야 되는 경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위조 지폐범이 가짜 지폐를 만들려고 해요. 진짜와 똑같은. 경찰은 이 위조 지폐가 위조 지폐인지를 판별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진짜와 똑같은 위조 지폐. 더 이상 가짜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간이라고 불리는 적대 신경망, 생성적 AI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간의 유사도, 거리라고도 하거든요. 학습하는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 그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보면서 한번 학습을 해보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데이터 간의 관계를, 그쵸?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해보자. 특히 언어를 처리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발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까지 나오고 이러한 기술들 동향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드디어 챗GPT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챗GPT 3.5, 챗GPT 4, 요즘에는 5 모델까지 나왔죠. 예, 멀티모달까지 지원하는 모델까지 나온 겁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의 AI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텍스트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제. 입력이 텍스트고 출력이 텍스트가 아니라 입력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출력이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이제는 텍스트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입력, 다양한 형태의 아웃풋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름을 붙였는데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멀티모달. 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큰 데이터를 학습하고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 그쵸? 라지 멀티모달 모델까지도 이제는 발전해 오게 된 것이지요. 자, 뭐 요즘에 보면은 그냥 카메라로 영상 찍고 카메라로 이미지 찍어서 분석해 다오. 그러면 GPT와 같은 도구들이 분석을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니까요. 자, 이제 보면은요, 최근 동향으로 한번 넘어와서 보게 되면요, 당연히 이런 동향에 따라 생성형 AI 서비스와 시장이 확대되고 있겠지요. 대표적인 모델만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 그것을 현실에서 서비스로서 사용하는데 시작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챗GPT. 그쵸? 챗GPT를 근간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코파일럿. 맞죠? 또 구글이 제시하고 있는 제미나이.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오픈AI에서 당연히 이제 GPT를 만드는 오픈AI에서 하고 있는 건데 텍스트가 아니라 동영상까지도 우리 한번 자동으로 생성해보자. 생성의 AI를 통해서 동영상도 한번 생성해보자.
소라라는 어떤 그런 서비스 모델,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양한 서비스도 등장을 하고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모델과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응용 분야가 확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도 미치고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지요. 자, 대표적으로 소라를 이용한 동영상 생성의 예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실제와 유사한, 아직은 조금 티가 나긴 합니다. 실제와 유사한. 근데 어떤 영상은 이걸 정말 만들었다는 거야. 컴퓨터가 정말 실제와 똑같은 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소라를 이용한 동영상 생성의 예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소설을 만들고 스토리를 쓸 수 있으면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영화 자체를 만드는 시대가 나올 수 있겠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이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동영상,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것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꿈을 이뤄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소견이죠. 자, 이렇게 소라라는 것도 있고요. 또 있습니다. 이제 소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언제까지 데이터를 클라우드 같은데, 데이터를 오픈 AI 같은데 다 전달해서 할 것이냐. 내 데이터는 중요한데, 내 개인정보인데 내 PC 안에서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아무튼 간에 데이터를 어딘가 보내서 처리해서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컴퓨팅 시스템이 아무리 빨라도 오고 가는 데이터, 트래픽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나왔죠. 그렇죠? 머신러닝, 딥러닝에 특화되어 있는 컴퓨팅 시스템을 갖고 있는 디바이스 장치, 핸드폰, PC 상에서 한번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 딥러닝을 사용해 보자. 그러면 데이터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잘 보호될 수 있고 더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동향도 가는 겁니다. 그쵸? 소라와 같은 영상 생성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더 좋겠죠. 또 있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진영도 무엇인가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GPT를 사용하고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 그 기술과 또 스토리지와 같은 인프라와 컴퓨팅 자원을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고 운영해야 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서비스는 뒷전으로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클라우드에 있는 컴퓨팅 시스템 자원과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게 해보자라는 트렌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부분, 온 디바이스 AI라는 부분도 점점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이 언저리에서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어쩌면은 아마 차세대의 다음 세대의 핸드폰, 스마트폰, 다음 세대의 PC는 AI가 탑재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최근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데이터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도 이번 주차에서는 기술의 내용과 구현의 깊이를 깊이 내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빠지지 않게 한번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가볍게 접근해 주시되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반복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보겠습니다. 먼저는 데이터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의 원유, 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빅데이터 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의, 개념은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생산되는 속도,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인다는 겁니다. 또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기존의 방법과 도구로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서비스화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요걸 세분화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서비스하기가 정말 어려울 지경으로 큰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술까지도 아울러서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반 기술까지도 아울러서 빅데이터라는 개념 안에 녹여놓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개념을 좀 더 나눠 생각해 볼게요. 빅데이터는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정형 데이터, 또 비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기 위한 분석 기술,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측면과 기술 측면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형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비정형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정형 데이터는 어찌 보면 틀을 갖추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라는 데이터, 학생이라는 그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겠다 그러면 흔히 우리 SQL, 그쵸? DBMS, RDBMS를 보면 학생 아이디, 학생 이름, 학번, 그쵸?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틀을 갖고 그 데이터를 규정 지은 다음에 그 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DBMS를 구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사용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식으로 응용하는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를 뭘까요? 상대적인 개념이죠. 틀을 갖고 분석을 하고 구축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그쵸? 변경하고 유연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구조를 잡고 사용하는 데이터, 이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를 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형 데이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 학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비정형 데이터는 이미지, 동영상, 블로그, 텍스트 이런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세부 속성을 나누어 가지고 틀을 갖추어서 관리하기보다는 각각의 데이터의 특징과 그 구조를 그때그때마다 분석을 해서 유연하게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인 겁니다. 또 데이터 양 자체도 기업 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기업 외부에 있는 블로그, 뉴스, 이미지, 동영상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어떤 종류적인 특징도 비정형 데이터라는데 암묵적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데이터, 정형과 비정형, 엄청나게 많은 큰 규모 크기의 데이터, 또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 빠른 데이터, 이런 것들에서 잘 처리해서 가치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분석 기술, 응용 기술까지 포함된 게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따지게 보면 비정형 데이터라는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이겠죠. 빅데이터는 이 모든 것을 데이터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비정형 데이터는 미리 정의한 데이터 모델이 없거나, 그쵸? 얘기 드렸죠? 사전에 정의된 방식으로 정리하지 않고 내용 기반으로, 그쵸? 유연하게 관리하는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았고, 데이터라는 부분과 분석 기술, 응용 기술까지도 아울러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정의하였다면, 이러한 빅데이터를 어떠한 식으로 처리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될까요?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과 도구는
조금씩 다르게 설명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해서 활용하는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생각부터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소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데이터 소스. 예. 내가 원하고 관심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수집하는 방법이 당연히 바뀌겠죠. 수집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표현하고 활용, 그 내용으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또 서비스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더 중요하다기보다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사용자한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체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소스,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 및 활용 이렇게 했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루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표, 얻고자 하는 목적, 그것을 위한 데이터, 어떤 데이터냐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또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소스,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정형 데이터, 틀을 갖춘 데이터라고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오라클이라든지 마리아DB와 같은 RDBMS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로 기업 내부 데이터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 그게 비정형 데이터고 인터넷상의 블로그 또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러면요. 보통은 기업 외부, 우리 기관 밖에 있는 데이터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물론 내부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 소스들을 수집하는 방법도 위치와 저장된 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정형 형식을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그러면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송하고 적재하는 기술들 혹은 SQL을 이용해서 직접 가져오는 기술들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웹상에 있고 형태도 너무 다양해. 그러면 웹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보통 긁어온다는 표현을 하지요. 수집해오는 클로닝이라는 방법. 또는 어떠한 서버, 사이트, 서비스에서 본인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 데이터가 필요하면 우리가 제공해주는 API를 호출하면 이 데이터를 공유해 주겠다라고 하는 오픈된 API를 이용한 방법. 그쵸?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죠? 정보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공간, 건물, 여기에 온도 데이터, 습도 데이터 또는 환경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정보 시스템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실생활과 연계가 돼 있고 물리적인 실생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때는 뭘 한다? 예, 맞습니다.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또는 환경 정보 센서 이런 걸 이용해야겠죠? 맞습니다. 어떠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수집하는 방법도 다양해지는 거겠지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장을 해야겠죠. 데이터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저장하고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유형에 따라서 RDBMS에 직접 저장할 수도 있고요. NoSQL이라고 해가지고요. Not only SQL이거든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분산된 환경에서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대용량의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도 있고 또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레이더와 같은 스토리지 기술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술 요소들과 연계해서 사용할 것이냐라는 전체 흐름 가운데 적당한 저장 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해야겠지요. 저장한 이유는 무엇이죠? 처리하고 분석해서 활용하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데이터 처리가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데이터를 보완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월요일부터 쭉 가서 금요일까지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은 10도, 온도라고 해보겠습니다. 화요일 날도 10도, 수요일 날도 10도, 목요일 날은 갑자기 200도. 금요일 날은 20도.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200도였으면은 아마 사람이 다치거나 큰일이 났을 겁니다. 이상한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상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고요. 이상한 데이터를 제거하자라는 얘기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상한 데이터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를 이상치라고 합니다. 그쵸? 데이터를 살펴봐서 이상치를 제거해주거나 보완해줘야겠죠? 제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200이 더 이상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데이터가 월, 화, 수, 목, 금 5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죠? 값이 없어요. 그럼 여기 이거를 결측치라고 부릅니다. 결측치. 그쵸? 결측치. 이거 어떻게 그럼 메꿔줘야 될까요? 이 단위의 데이터를 다 버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10, 10, 10, 20 평균 값으로 채워넣자. 왜? 평균 값은 다른 데이터들의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값 중에 하나이니까. 근데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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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도 평균 내면 왠지 10과 20의 위쪽으로 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거는 10이라는 숫자를 메꿔주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왜? 계속 10도였잖아요. 하나만 20도고. 그쵸? 이런 것들을 자주 등장하는 최빈치를 이용해서 자주 등장하는 데이터를 대표값으로 선정해서 넣겠다. 이렇게도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한 라이브러리나 도구를 쓰는데 특정한 라이브러리나 도구는 숫자만 받아들여. 그러면 문자는 숫자를 바꿔줘야겠죠?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소수점을 포함한 실수 있죠. 플로팅 포인트라고 불리는 그것만 받아들여. 그럼 정수를 실수, 플로팅 포인트로 바꿔줘야겠죠?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미지 크기가 FHD예요. 너무 커요. 그래서 처리하는데 컴퓨팅 자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FHD 1920, 1080 사이즈가 아니라 큰 사과 이미지가 아니라 사이즈를 줄일 수 있잖아요. 320, 235 정도로 줄여도 사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사과라는 특징은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크기, 즉 피처, 다루어야 될 데이터의 개수는 줄일 수 있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데이터 처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분석을 하겠죠. 분석도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적인 분석도 있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도 있는 거고요.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재밌는 게 우리 인공지능 AI 머신러닝을 사용해보자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전체 흐름에 봐서는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결국 잘 정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분석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중에 어떻게 보면 일부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머신러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대시보드 등을 통해서 차트 같은 거를 통해서 데이터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용자들한테 앱이나 웹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웹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처리하고 서비스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다? 고객, 사용자한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야기 들었던 거죠? 이 목표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의사결정을 하고 기술 요소를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에요. 보통은 플랫폼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것을 구현하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 인프라, 하드웨어 인프라, 그쵸? 이 인프라 플랫폼이 있으면 서비스를 빨리 만들 수 있어 라는 것을 보통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 아까 수집하고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분석하는 플랫폼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결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응용 플랫폼도 있어야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이제 사적인 견해를 드려서 이야기 드리자면 응용 플랫폼이 서비스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이니까. 맞습니다. 균형감을 갖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요소들이 합쳐져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그 안에 있는 AI, 머신러닝,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늘어놓고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과정,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과정은 우리가 데이터 소스,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집하고 데이터를 저장, 처리, 관리하며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단계로 간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러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플랫폼 또한 관리 플랫폼, 분석 플랫폼, 활용 플랫폼을 가는 거고, 소스, 수집, 저장, 분석,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 요소들, 구현 요소들이 그 안에 녹아들어져 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정형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로그 데이터, 문서 데이터, 음성 데이터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소스가 다르니까 수집하는 방식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픈 API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픈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클로링을 직접 내가 해오겠습니다. 아니,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DB 커넥터 등을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겠습니다. 얘기 되는 거죠? 이거 저장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저장할 때도 원시 데이터 그대로를 어떻게 잘 저장할 것이냐. 또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제할 때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 또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이런 것을 처리하는 동안에 혹시 개인정보 같은 것은 잘 관리되고 있느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들어오진 않았느냐. 또 우리 가명 처리, 익명 처리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보안 쪽에. 그런 건 잘 이루어졌느냐. 당연히 관리, 보안까지 고려한 관리도 플랫폼 또는 프로세스 안에 녹아 들어가야겠죠. 자,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그쵸? 그 기법이 있는 거고, 통계 분석이 있는 거고요. 머신러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파이썬이라는 언어,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 그쵸? R이라는 또 다른 어떤 랭귀지, 도구,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응용을 제공하게 된다. 늘어놓고 보니까 또 다 맞는 얘기고 그럴듯한 얘기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하나하나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함께 제공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또 나눠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IT 자원,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겠다. 이 환경이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다시 텍스트 용어로 보면 IT 자원,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온 디맨드로, 온 디맨드는 뭐냐면요. 원하는 만큼 요청해 쓰겠다는 겁니다. 온 디맨드로 제공을 하고 대신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우리 6개월 후에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인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싶다. 6개월 후에. 사장님이 6개월 후에 2만 명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얘기하시면서 우리한테 자, PC는 몇 대 사주면은 운영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할 겁니다. 왜죠? 100대가 필요합니다. 모질라면은 참 곤란하고 100대가 필요합니다. 남으면 민망하고. 맞죠? 맞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할 때 어느 정도의 IT 자원, 컴퓨터가 필요한지, 스토리지가 필요한지,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이거를 정확히 산정하고 관리하는 건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를 IT 용량 산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죠? 그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그만큼만 지불하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용량 산정이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작업을 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의미 있지만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나한테 필요한 건 이것을 서비스로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빨리 전달하는 게 목표야. 그러면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쓰면서 본연의 관심사인 서비스를 잘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더 부각이 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특징 잠깐 얘기 드렸죠? 근데 이걸 좀 세분화하면은요, 또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사스, 파스, 아이아스 또는 이아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 뭐냐면요, 이아스 또는 아이아스부터 보시면 되는데, 컴퓨터 시스템 자체, 아니 네트워크 자체, 아니 스토리지 저장소 있잖아요. 그 자체. 그쵸? 이 자체를 클라우드로 제공해 줄 테니까 사용해라. 이게 이아스 또는 아이아스가 되는 겁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어 서비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서비스를 만든다면 결국 컴퓨팅 환경 위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웹서버 설치하잖아요.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플랫폼들을 아예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테니까 그거 가져다 써라. 말 되는 얘기죠? IS보다 조금 더 상위 레벨의 상위 개념의 서비스이죠? 더 나가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예요. 아니 또 가만히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갔다가 결국 메일 서비스, 동영상 재생 서비스 이런 거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아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자체를 만들었으니 여기를 가져다 써라. 그쵸?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가 전통적으로 큰 서비스 카테고리 분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양한 장치와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디스크 애저 서비스,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애저 서비스로 제공되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최근 트렌드는 AI와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머신러닝의 중요한 알고리즘과 그 모델 이것조차도 다 서비스로 만들어서 편하게 사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필기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은 필기체를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해서 얻기 위해서 필기체 데이터 가져다가 1이라고 쓴 거는 데이터가 1입니다. 2라고 쓴 건 데이터가 2입니다. 학습을 다 지정해주고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자체를 그냥 클라우드에 구현해놨으니까 스캔해가지고 이미지만 던지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서 인식시켜서 텍스트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AI 기반 서비스들이 되는 거죠. 너무나 많겠지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더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겠죠. 생성형 API, GPT 기반
경쟁적으로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와 인프라가 핵심이고 경쟁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다음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놨고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만 얘기해서 조금 뭐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네이버라든지 또는 KT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걸 다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기는 너무 많으니까 레이어로 나눠 설명드리자면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위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들, 그쵸? 구글의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들,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들 이런 거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 위에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나 이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제공이 되겠죠.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인프라, 개발 도구, 응용 플랫폼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AWS를 대표적으로 그려놨지만 당연히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요. 자,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보겠습니다. 컴퓨팅 환경에서 GPU와 전용 하드웨어를 볼게요. 자, 데이터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쵸? 인프라로 가서 이제는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겠다라는 컴퓨팅 환경, GPU와 전용 하드웨어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CPU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 유닛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GPU는요,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컨트롤러 모듈 있죠? 흔히 말해서 처리기가 엄청나게 달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3x3으로 되어 있는 배열, 그러니까 바둑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1, 1, 1, 1, 1, 1, 1, 1, 1이라는 숫자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각각의 숫자를 플러스 1로 해서 다 2로 만들고 싶습니다. CPU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첫 번째 더해주고, 두 번째 더해주고, 세 번째 더해주고 해서 총 9번을 더해줘야 전체의 데이터가 1에서 2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GPU는 뭐냐면요. 9개가 필요해? 그럼 여기 코어 9개가 있으니까 한 방에 1을 다 2로 바꾸자 하고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 속도가 빠르겠죠? 이게 매니코어라고도 하는 GPU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온디바이스 AI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AI 전용 칩까지도 나오고 있는 셈이죠. 이제는 작은 스마트폰에서도 고성능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의 CPU 모듈, CPU라고 할까요? 전용의 프로세스라는 말이 맞겠습니다. 전용의 하드웨어 가속이 들어가 있는 AI 프로세서 하드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만이냐? 여기까지 마련이 됐다면 이제 뭐가 있는 거죠? 개발을 해야겠죠. 따라서 파이썬 언어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요. 인공지능 개발과 서비스 구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러한 기술 요소들, 개발 도구가 있어서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체가 어떻게 보면 기술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후 주차에서 이 중에 이제 일부를 또 중요한 거 순으로 활용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동향도 봤고 주요 특징도 봤으며 어떠한 기술 요소가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각을 좀 바꿔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세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을까요? 또 어떠한 것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피지컬 AI라는 게 있습니다. 인바디드 AI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한 트렌드, 발전 동향의 맨 마지막 가설에 있다고도, 맨 마지막 발전 동향의 맨 마지막 부분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상호작용한다라는 거는 가상의 세계에 있는, 바꿔 말하면 정보 시스템, 정보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안에서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피지컬 뭐죠? 물리적인 세계. 실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실세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AI라는 겁니다. 실세계의 데이터와 실세계와 상호작용하려고 그러면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와야 되고, 모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모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현실에 영향을 주겠죠? 자, 이제야말로 생각하는 로봇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디드 AI의 대표적인 하나의 소개 자료를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Because for learning robots, sometimes the smallest things can be the hardest to grasp. But research like this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robotics that make our everyday lives easier. One step closer. Good job. 어떠신가요? 조만간 집마다 개인 비서처럼 로봇이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 시대를 경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또 새로운 동향, 연구 동향을 좀 볼 건데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습니다. 개발. 이건 무슨 말이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고 개발자가 개발했잖아요. 코딩.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딩은 개발 과정의 하나의 일부인 거고, 그 앞에는 제품을 기획한다,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또 뭐가 있죠? 설계한다. 그쵸? 설계에 따라 코딩 구현한다. 코딩한 것이 잘 개발하는지 테스트한다. 테스트가 잘 한 다음에 배포한다. 1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전체의 과정을 AI를 통해서, AI 기반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번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높여보자. 그것도 있는 겁니다. 그쵸?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림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코딩을 하고 테스트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쵸? 기존에는 사람이 다 본인들의 경험에 따라서 했는데 AI,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높은 수준의 작업 효율을 낼 수 있고, 초급 엔지니어가 고급 엔지니어의 그 효율을 낼 수 있고, 그쵸? 더 높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나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완전히 자동화한다기보다 사람들이 진행하는 가운데 적절하게 도움을 받거나 협업을 한다고 그랬죠. 사람과 AI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어쩌면 조만간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잘 정해주면 이 안에서 다 만들어져서 소프트웨어가 딱 떨궈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보면 실생활에서 우리와 맞닥뜨릴 수 있는 AI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람의 창의력이 필요했던 부분까지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AI가 활용되는 이러한 동향. 자, 점점 우리는 고민이 많아지죠. 그러면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물음표인 거고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활용하며 잘 관리할 것이냐. 그런 가운데 우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
경쟁력을 갖고 가치를 부여해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또 굳이 도출해 보면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호작용,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특이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이 될 부분은요, 불평등, 정보와 역기능,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역기능, 이러한 기술 트렌드와 이러한 기술적인 장점과 유익을 많이 누리고 활용하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의 격차는 예전보다 훨씬 커질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사회를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오히려 소외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이런 불평등 요소도 어찌 보면 고려할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런 고민거리를 다 하나씩 고민하고 짊어지고 가기에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빠르고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응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한편으로 고민을 하면서 보완해 가는 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주차에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퀴즈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도록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래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 어떤 게 답일까요? 예, 우리 알고 있으시죠? 답은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또 특정 작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제한적인 인공지능이래요.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수준에 해당된대요. 어떠한 것일까요? 약, 강, 초인공, 머신러닝. 무엇일까요? 예, 답은 약인공지능이죠. 우리는 강인공지능, 또 범용의 인공지능을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구현 기술이래요. 데이터의 특징까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한 장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가장 적절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답은 딥러닝이 되는 것이지요. 인공신경망,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950년대 앨런 튜링, 뭐죠? 기계의 지능 보유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만든 테스트 모델, 뭐죠? 지금은 새로운 의미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성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튜링 테스트가 되겠죠. 테스트 모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층 포세트론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뭐죠?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맞나요?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맞나요? 여러 계측의 인공신경망이다? 맞나요? XOR 문제를 해결한다? 맞나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자, 답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가 아닌 거죠. 다층 퍼센트론이 부각되고 주목받은 이유가 바로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인 거잖아요. 즉, XOR 문제.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2010년대 이후 인공지능의 급속한 성장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참 이게 함정과 같은 문제죠.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는 많아졌으니까. 네트워크와 IoT, 유저 인터페이스 향상, 헷갈릴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결국 유저 인터페이스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약간 좀 모호하기도 하지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겠지요. 바꿔 말하면 1번부터 3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인공지능의 성장과 발전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다양한 유형이에요? 멀티예요? 뭐죠? 답은? 답은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 양이 방대하다, 관련된 기술이다. 뭐죠? 답은? 답은 나왔죠?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 중 하나로 가입 기반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뭐죠? 애즈어 서비스.
SaaS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애즈 어 서비스, SaaS가 되겠습니다. 가입 기반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 유형이다. 소프트웨어 애즈 어 서비스. 자,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중 하나래요. 센서와 액추에이터. 뭐죠? 뭔가 물리적인 세계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실세계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상호작용하는 AI를 무엇이라고 했죠? 답은 피지컬 인바디드 AI라고 했습니다. 최근 트렌드이자 중요한 동향 중에 하나니까 체크하고 있으면 또 좋겠지요. 조만간 우리 집에 또는 우리 주위에 지능형 로봇가 있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요. 자, 이제 학습 전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와 최근 동향. 인공지능은 인간의 직접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여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억나시죠? 인공지능은 약, 강, 초인공지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은 이렇게 분류도 하지만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갖도록 하는 일반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한다. 아직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여러 가지 마케팅 자료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의견과 견해를 나눠봤습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고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기술 구현 기술이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왔었죠. 자, 인공지능은 튜링에 생각할 수 있는 기계로부터 시작을 했죠. 역사, 동향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 시스템,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다층 퍼셉트론, 심층신경망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지요. 또 인공지능은 2010년대 이후 어찌 보면 연도가 중요하기보다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과 네트워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챗GPT로 대두되는 생성형 AI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AI, 온디바이스 AI 등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 실생활로 다가가고 있죠. 서비스를 만들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도 더 좋아지고 효율적이가 됐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AI라는 것을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인공지능의 이제 기술 요소를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뭐부터 봤었죠? 빅데이터부터 얘기를 했었죠. 빅데이터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 양이 너무 방대해서 기존의 방법과 도구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데이터적인 관점과 기술적인 관점을 다 갖고 있는 게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해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표현 및 활용하는, 즉 정보를 찾아내기도 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가치 있게 제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고 그 요소 중에 하나로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체를 바라보면서 인공지능의 포지션을 살펴보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인공지능 구현과 응용을 위한 핵심 기술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자원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만큼 사용하는 온 디먼드로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환경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우리 클라우드 같은 개념은 여러 개의 우리 이제 학과목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프라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과 개발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위한 컴퓨터 핵심 기술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GPU 전용 하드웨어, 그쵸?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온디바이스 AI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현 기술 무시할 수 없죠. 인공지능 개발과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텐서플로우와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거리, 미래 사회 인공지능과의 공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트렌드로 봤을 때는 연구 동향으로 엠바디드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있죠. 예, 우리가 그 예제를 봤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한 시도와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민도 한편 있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 인공지능,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동작하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가능성, 또 정보와 역기능, 인공지능에 대한 역기능, 불평등, 또 어떻게 AI와 동반하고 협력할 거냐, 또 플러스해서 이런 상태에서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렇죠? 더 가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고민거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많은 고민을 하기에 앞서 어찌 보면 이런 다양한 트렌드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들을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응용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치 균형감을 맞춰야겠죠. 고민과 함께 응용과 활용 같이 가져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과정 어찌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고 다양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시기보다 전체에 대한 관점과 거기에 대한 몇 가지의 고민 요소들을 체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활용해 보고 구현해 보고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